사실 지식재산권 관련된 강의는 보통 한 4~5번에 나와서 이제 해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험생 때 제가 그 시험 공부할 때 그 특허법 강의만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한 개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준으로 한 150강 정도 됐었어요. 그 내용을 다 습득하기 위해서. 상표도 한 80강에서 100강 정도 되고. 이제 그만큼 이제 내용이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말이 많아졌는데 최대한 좀 많은 걸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좀 앞부분에 좀 길게 했습니다. 굉장히 들어보니까 재미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설명해서 이걸 또 책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좀 쉽게. 책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있죠. 쉽게 어려운 말 빼고 그냥 쉽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상표는 돈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오늘 강의에.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표 이제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상표를 어떻게 출원하느냐? 이제 상표 출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이제 상표 등록하고 싶은 상표가 있으면 이제 등록 가능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상표를 출원을 하고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상표가 등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6에서 8개월, 길게는 1년도 넘어갑니다. 1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상표 등록, 이 가능성 검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행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아까 뭐 이블리, 벨리다, 빌리다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문자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제가 출원하고 싶은 상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출원을 딱 했는데 제 거랑 되게 비슷한 상표, 선행 상표가 있으면 이 등록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료가 처음에 이제 1류에 대해서만 낼 때 56,000원이 나가고 뭐 많게는 6만 얼마도 나가고 그다음에 뭐 대리인 비용까지 나가죠. 근데 만약에 등록이 제대로 안 돼버리면 그 참 골 때리거든요. 그래서 등록 가능성을 미리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내버렸다가는 진짜 그 거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 개인이 직접 출원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선행조사를 하거든요. 정말 그 등록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저가로 상표 출원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 이런 선행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절차만 대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 낭비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첫 결과가 나오는데 뭐 쉽고 기다렸는데 거절이 나왔어요. 등록이 안 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진짜 정말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도 거절될 수가 있는데 이 거절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조사를 좀 이제 잘 해주는 그 대리인을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걸 등록받고 싶으면 등록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주는 것도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연구소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거 말씀하신 그 굉장히 공감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더라고요. 혼자 한도 끝도 없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표 출원을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사실 이게 상표가 돈이 되는 그 부분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 1인 사업가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제 사업 준비 단계예요. 사업 준비 단계인데도 저기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상표 브로커 보셨죠? 선출원주의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그런 업을 하지 않아도 다 그냥 출원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준비 단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출원을 하는 것을 가장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미리?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출원하면 제일 좋고요. 사업 중에 개인 사업자로 사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 전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원 시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 출원된 시기에 따라서 이 상표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상표 출원을 위한 어떤 사전 준비물 같은 경우는 평소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로고, 뭐 명칭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그 세부 상품들 한 20개 정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에 왔습니다. 이제 전략적 상표 활용. 네. 상표로 돈이 되기 위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조건들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상표 출원 시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을 제가 여기 화면 가득 채우려고 하다가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서 3개만 채웠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개인 사업자 시작하기 전에 출원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1인 기업가분들도 있고 제가 상담하는 업체분들은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 설립 전에라도 그 등록이 아니라 출원만이라도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제가 지금 이제 그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렸을 때 혹시나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그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판례에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출원을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표님께도 이제 법인 설립 전이시라면 설립 전에 하라고 해서 이번에 상표 출원을 완료를 한 거고요. 그 출연이란 말은 신청한다는 얘기죠, 등록. 네, 맞습니다. 신청. 네, 등록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원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출원일로 이제 누가 먼저 선점을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설립 전, 만약에 사업을 아직 시작 안 하셨다면 사업 시작 전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상표 출원의 종류는요. 회사명 당연히 해야죠. 회사명은 무조건 상호만 등록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명 당연히 등록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더 나아가서 이 어떤 안정성을 좀 더 그 금액 확보의 안정성, 그 다음에 국가감사로부터의 좀 더 그 국가감사에 제대로 합법적으로 대응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 제조하고 있는 제조업, 판매 상품명이라든가 서비스업, 제공 서비스명도 출원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쉽지 않죠. 제가 무슨 제품을 이제 판매하게 될지 그때 가서 마케팅 직원과 함께 논의를 했을 때 제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이 부분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뭐 판매 상품명이라든가 제공 서비스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법인 설립 후에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자세한 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 법인 설립 이후에 판매 상품명, 제공 서비스명을 대표 개인 명의로 출원해서 나중에 그걸 그뭐 금전 확보 작업을 했다가 큰거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법인 설립 전에 안 된다면 이제 저랑 좀 미리 좀 상의를 하시고 이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출원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매출과의 연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출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명 말씀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나연구 프로젝트라는 온라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지금 8기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드네요. 그렇죠. 해놓으시면 좋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지금 나는 강사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 약간 사업이 좀 매출이 좀 나오겠다 하는 것들 있죠. 그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일단 나연구소라는 거를 지금 회사명을 등록했기 때문에 괜찮은 한두 개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제 제 고객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 판매 상품명으로 등록을 최근에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판매가 4차 산업 관련된 회사인데 올해 한 말경에 이제 판매가 될 것 같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데
그게 이제 판매가 돼서 매출이 커지면 나중에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법인 설립 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등록받은 그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연구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나연구소로 지금 등록을 이제 받으셨잖아요. 지금부터. 네. 근데 대표님께서 향후 나중에 뭐 퇴직하시는 거는 적어도 한 30년이나 그렇게 될 텐데 네. 그 상표에 등록된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이제 상표 가치가 상승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받아 놓으셔야 되고 네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인 설립 전에 왜 출원을 해야 되냐면 이 설립된 법인의 어떤 사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 출원 또는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법인이 그 상표나 특허에 지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설립 전에 하게 된다면 그 대표님 개인의 어떤 생각과 개인의 역량으로 특허나 상표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그 본죽 판례랑 제가 원할머니 판례에서도 그게 쟁점이 됐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인 설립 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연구소 같은 경우도 대표님께서는 정말 지금 긴 시간 동안 그 블로그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증빙자료가 된 거예요, 대표님. 네. 제가 그래서 별도로 더 뭐 출원 이외에 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상표를 출원했을 때 이제 이득이 무엇인가? 그 이득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무슨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장표를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그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나중에 이제 법인 설립해서 이 회사가 잘 되고 나서 언젠가 그러면 이제 나 다음 CEO가 있을 테고 아들이 되었던 뭐 다른 타인이 되었던 다음 CEO가 올 테고 또는 우리 회사를 잘 키우는 회사를 어디에 그냥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때 그 법인돈은 함부로 대표가 빼갈 수 없는 거 아시죠? 네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퇴직금 용도로 빼려면 이제 무언가 이제 다른 수단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그 퇴직금 확보를 위해서 그 정반에다가 뭐 그런 거 작성을 해놔요. 네네. 그 대표가 이제 나중에 그걸 쉽게 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특별 공로금 뭐 이런 식으로 정반에다 작성을 해놓고 몇 억씩 이렇게 타가면 나중에 그 기업 그 임원 다른 타 임원이나 직원들이 소송 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 개인 소유로 출원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인지도가 쌓이고 이 브랜드 자체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네. 물론 더 크게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3억이라고 했을 때 그 3억 금액을 내 상표를 법인으로 넘기면서 법인으로 이전시키면서 법인도 3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법인도 3억을. 네. 이 상표를 먼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요것도 먼저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큰 프로세스를 한번 쭉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제 우경환 대표님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지금 그 우경환 대표님 명의로 나연구소를 등록을 했죠. 네. 법인 설립 전에 네. 먼저 이렇게 출원을 하고 네. 법인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표를 법인 설립했을 때 법인으로 상표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 실시권만 설정을 해놔요. 로열티 형태로 실시권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은 이 대표님의 가지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겠죠. 이름을 사용할 수 네, 있는. 이것도 또 하나의 절세 방안 중 하나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이 아닌 어떤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이 로열티를 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 그리고 사업체 발전에 따라서 상표 가치가 나연구소의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뭐 3억, 5억, 10억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 사업에 굉장히 잘 번창한다면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퇴직할 때쯤 돼서 대표님께서 이 등록된 권리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이 상표 가치가 얼마인지 가치 평가해 주세요. 이제 일반 간평사한테 받는 것보다 그 특허청에서 인가한 기관에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저희가 있었던 한국발명진흥이라든가 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가치평가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데서 가치평가를 받아서 그 나연구술 매출액이나 다 산정했을 때 네. 5억, 10억 이렇게 가치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10억짜리 상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법인에다가 넘길 수 있어요. 법인에다가 넘길 때 그 돈을 이렇게 받는 거죠.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거를?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각종 어떤 제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대표이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상표 특허를 그냥 마구잡이로 넘겨서 돈을 받아내면 그 횡령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업무에 따라서. 그건 이제 모든 사안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제 이런 상표 같은 경우에 제가 법인 설립 전이라는 얘기 계속 했죠. 네. 네. 대표님 개인의 그 역량으로 만들어낸 상표, 대표님 개인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상표이기 때문에 넘기는 게 가능한 겁니다. 넘겨도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넘겼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기타소득 처리됩니다. 네. 기타소득 처리가 되고 기타소득 처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금액의 거래 금액의 60%가 필요경비 처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예를 들어서 3억을 제가 예시를 들었잖아요. 3억을 그러니까 상표 가치가 3억이라는 평가를 받고 법인에 넘기면서 법인으로부터 3억을 받았어요. 그럼 3억 원에 60%는 필요경비 처리가 돼서 3억 원에 60% 얼마죠? 저 갑자기 생각. 네, 그 6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안 냅니다. 나머지 40%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세금을 계산을 이제 그냥 간이로 제가 해봤더니 이제 한 번에 2,260만 원이 나와요 세금이. 그러니까 3억이 들어오면 2,260만 원을 국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3억 원을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월 600만 원씩 나와요. 그럼 12 곱하면 7,200만 원인가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의 금액을 이제 세이브를 한 거죠. 네. 5천만 원의 금액을.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표 소유의 법인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3억이라는 비용을 지불을 했잖아요. 네. 3억이라는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그 비용 처리를 5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총 22%까지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약 5천만 원 이상 3억을 했을 때 여기서 한 몇천만 원. 총 이제 그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억 단위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3억이라고 작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금액이 5억, 10억으로 커지면 그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의 그 레인지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내용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금을 많이 안 내고 합법적으로 많이 내지 않고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그 나중에 넘기는 거 이전에 그 실수권 설정에서 로열티 받는 거 있죠. 네. 이것도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전략 없이 진행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추진경을 받았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저기 보험하시는 FC 분들이라든가 각종 기업 컨설팅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하면 이미 법인 설립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 출원을 말도 안 되는 특허를 막 내놔요. 근데 그 특허를 그 간평사 통해서 5억 원의 가치가 있다,
조장을 딱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넘기는 거죠. 법인을. 어, 그럼 5억 원이 생기는데 국세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일반 국민들의 머리 위에 있어요, 국세청은. 네네네. 그럼 5억 원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특허로 생긴 거다. 이거 특허 대표이사가 명명돼 있는데 이 특허 어떻게 만든 거야? 그 발명자 노트, 이 특허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꼭 치고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 설립된 이유잖아요. 네. 더 의심을 합니다. 법인의 역량으로 이 특허가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거기 성명을 못하면 다 추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죠. 네. 5억 원 기준으로 국세청이 조금 분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5억 원 이상을 이런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국세청이 좀 예의주시하는 경향이 있고 5억 원 미만으로는 잘 안 봅니다. 사실 너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법인의 어떤 퇴직금을 법인으로부터 이제 쉽게 받는 방법, 그다음에 법인의 어떤 돈을 이렇게 미리 받아오는 방법, 그리고 혹시 가직금이라는 개념 아세요 혹시?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 가직금이라는 게 대표이사가 기업에 지고 있는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법인이 다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법인 돈을. 네네네. 근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법인에 있는 돈을 막 뺏어 쓰면 그게 다 빚이 돼버려요. 그걸 가직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부동산 하나 사기 위해서 법인 돈 2억 원을 빼냈어요. 네. 그럼 그 소명을 해야 돼요. 그 2억 원에 대해서. 근데 그 2억 원이 부동산 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게 되다 보니까 그 가지급금이라고 그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해서 빚을 가진 상태로 남게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이자가 붙습니다. 네네네. 5.4%인가? 2억 2억 원을 빌리면 이제 매년 5.4%가 계속 빚이 생겨가지고 네. 그거를 나중에 해결을 못하면 네. 가지급금이 커버리면 정부 사업도 안 되고 뭐 각종 은행 혜택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상편화 특허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즉 이제 굉장히 제가 그 이것저것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특허랑 상표를 퇴직금으로도 쓸 수 있고 가지급금 해결로도 쓸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법인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뺐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표라는 거죠. 특허 같은 경우는 그 가치 금액을 크게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작업 처리하기가 하려면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네. 근데 상표는 법인 설립 전에만 출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미리 좀 갖춰져 있으면 네.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그 국세청의 어떤 큰 그 감사 없이도 네. 원활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종류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너무 이제 국세청으로 추징을 받거나 좀 손해를 크게 보신 케이스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이제 꼭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법인 설립이 이미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 전에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상표가 아니라 특허를 통해서 이런 퇴직금, 가직금 해결들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특허 내용이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엉뚱한 특허를 하면 안 돼요. 이 국세청 감사할 때 이거 내용 봐야지. 네네. 그래서 이 특허 내용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잘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특허나 상표가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가를 간평사나 잘 가치 평가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이거 몇 억이야 하고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 제일 위험합니다. 그게 국세청에서 바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 경력이 있는 변리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한국발명진흥회라든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에서 공식적인 가치평가, 공식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의뢰가 필요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평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평사 분들이 이제 이런 일에 좀 많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도 없는 특허인데 그거가 뭐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도장 빡빡 찍어줬거든요. 네. 걸리면 끝장납니다. 그렇게 그 편법으로 하게 했다고 걸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도 그 퇴직금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미리 설정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네. 이거를 숙지 안 하시고 이제 시도를 했다가 너무 이제 후폭풍을 크게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이제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제품 R&D랑 뭐 디자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허 활용의 경우 이제 특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예, 특허 내용을 진짜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했던 일 중에 이제 공모기관 했던 일 중에 이제 수아랩이라는 회사 그 딥러닝을 활용한 네. 이미지 검출 장치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제가 이제 담당했던 컨설팅을 받고 나서 작년에 그 코그넥스라는 회사에 2,300억이 팔렸습니다. 미국 회사에. 저희 이제 그 발명진흥에서 이거 엄청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맡았던 기업 중에 네. 쉘파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얘네들도 이제 저희 제품 컨설팅, R&D, 디자인 컨설팅 받고 작년에 CES 2020 상 받고 올해 1월달에 미국 가서 전시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브리보 이분도 레드닷이라는 디자인 그 제일 디자인으로 유명한 그 전 세계 그 수상 대회에서 네. 여기 수상을 하고 매출액이 지금 거의 150에서 200억을 뛰었는데 처음에 한 3, 40억 저희한테 처음 지원받았을 때 3, 40억 근데 이 결과물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거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매출액이 5배 뛰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까지의 어떤 노하우를 이렇게 그 매뉴얼화 시켜놨거든요. 이 매뉴얼 작업을 이제 저도 같이 했었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특허 내용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높은 이제 그 특허를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가치 평가 쪽 하시는 거고. 너무 내용이 길었죠. 제가 시간 조절을 이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0분 남았습니다. 혹시 이제 또 강의를 하게 되면 네. 좀 더 이런 걸 좀 주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상품과 돈이다 그 사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